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 단백질을 하루에 몇 번 나눠서 드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단백질은 그냥 충분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어떻게 나눠 먹느냐에 따라 우리 근육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제 아버지를 통해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올해 75이신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운동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하시는데도 근육이 점점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근감소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라고 권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부지런히 단백질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3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생선 요리와 두부를 드셨죠.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셨는데 이상하게도 근육량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은 양도 중요하지만 섭취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근육생리학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 단백질 90g을 아침 한 끼에 모두 섭취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양을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30g씩 나눠서 섭취하게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2.1%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반면 3번에 나눠 섭취한 그룹은 무려 8.7%나 증가했습니다. 4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근력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분할 섭취 그룹의 악력은 평균 23% 증가했고 다리 근력은 31%나 향상되었습니다. 한 번에 섭취한 그룹은 각각 8%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의 근육 합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을 타고 근육세포로 이동해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을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매우 정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180명의 혈중 아미노산 농도와 근육 합성률을 시간대별로 측정했습니다. 한 번에 90g의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최대치는 정상 수치의 무려 420%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근육세포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공급된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사용되지 못하고 에너지원으로 산화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한 번에 섭취한 그룹의 경우 섭취한 단백질 중 겨우 28%만이 근육 합성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72%는 그냥 낭비된 것입니다. 반면 30g씩 3번에 나눠 섭취한 그룹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매 식사 후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적절하게 상승했다가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최대 농도는 정상치의 180% 정도였지만 이 수준이 하루 종일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근육세포는 적절한 양의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근육 합성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단백질 이용률은 무려 67%에 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의학부의 노화 연구센터에서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연구팀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엠토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의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물질은 근육세포에게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놀랍게도 엠토르는 단순히 아미노산의 양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미노산 농도의 변화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엠토르가 확실히 활성화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활성화는 약 3시간 정도만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혈중에 아미노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도
mTOR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를 근육 충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더 먹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적절한 양을 여러 번 나눠 먹으면 매번 mTOR가 새롭게 활성화됩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서 30g씩 3번 섭취한 그룹은 하루 동안 mTOR가 3번 활성화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각 활성화는 2시간에서 3시간 지속되었고 하루 총 활성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에 달했습니다. 한 번에 섭취한 그룹의 3시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더 자주 먹으면 더 좋은 걸까요? 하루에 5번, 6번 나눠 먹으면 효과가 더 클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200명의 중년 성인을 5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 1끼, 두 번째 그룹은 2끼, 세 번째 그룹은 3끼, 네 번째 그룹은 4끼, 다섯 번째 그룹은 5끼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나눠 섭취하게 했습니다. 16주 후 결과를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3끼로 나눈 그룹의 근육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4끼로 나눈 그룹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3끼 그룹보다는 약간 낮았습니다. 5끼로 나눈 그룹은 오히려 3끼 그룹보다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부릉기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근육세포가 단백질 합성 신호에 반응한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다음 신호에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릉기는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자주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세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을 받게 되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3끼로 나누면 각 식사 사이에 4시간에서 6시간의 간격이 생기는데 이것이 근육 합성의 최적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세포생물학 연구팀이 근육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근육위성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평소에는 잠들어 있다가 근육이 손상되거나 성장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위성세포는 분열하여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들거나 기존 근육섬유와 융합하여 근육을 키웁니다. 연구팀은 분할 섭취 그룹의 근육 조직에서 위성세포 활성화가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번 나눠 섭취한 그룹의 활성화된 위성세포 수는 한 번에 섭취한 그룹보다 평균 156% 많았습니다. 또한 이 위성세포들이 실제로 근육섬유와 융합하는 비율도 89%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 근육이 커지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근육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생물학과의 분자생물학 연구실에서는 유전자 수준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근육 성장과 관련된 400여 개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한 결과 분할 섭취 그룹에서 근육 합성 관련 유전자들의 활성도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마이오스타틴이라는 근육 성장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38%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근육 성장 촉진 유전자인 IGF-1의 발현은 7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단백질 분할 섭취가 근육 합성뿐만 아니라 근육 분해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 근육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분해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합성보다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노인의학 연구센터에서 이 균형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연구팀은 특수하게 표지된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근육 단백질의 생성과 분해 속도를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한 번에 섭취한 그룹은 식후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근육 합성률이 급증했지만 그 이후 12시간 동안은 오히려 분해율이 합성률보다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4시간 동안의 순 단백질 균형은 플러스 18g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3번에 나눠 섭취한 그룹은 각 식사 후 적절한 근육 합성이 일어났고 식사 사이 시간에도 분해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의 순 단백질 균형은 플러스 52g으로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고도 실제로 근육으로 남는 양이 3배나 차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근육은 단백질 섭취 패턴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는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서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녀 32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 단백질을 한두 끼에 집중해서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세 끼에 고르게 나눠 섭취하게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따랐고 총 단백질 섭취량도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3년 후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집중 섭취 그룹은 평균 4.2kg의 근육량을 잃었습니다. 반면 분할 섭취 그룹은 오히려 1.8kg의 근육이 증가했습니다. 무려 6kg의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능적 변화였습니다. 집중 섭취 그룹의 23%가 연구 기간 동안 낙상을 경험했고 8%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분할 섭취 그룹은 낙상률이 7%에 불과했고 골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계단 오르기 테스트에서 집중 섭취 그룹은 연구 시작 시점보다 평균 18% 느려졌습니다. 분할 섭취 그룹은 오히려 12% 빨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근육량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하루 단백질 양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노인은 1.5g에서 2g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70g에서 140g 정도가 됩니다. 이 양을 3끼에 최대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90g이 목표라면 아침 30g, 점심 30g, 저녁 30g으로 나눕니다. 각 끼니마다 단백질이 주가되는 음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g이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 반모나 소고기 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의 근육 합성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효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섭취 후 1시간 만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빠르게 올리고 강력한 근육 합성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되어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콩 단백질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동물성보다 낮지만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각 끼니마다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섞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빠른 흡수가 필요하니 유청이 풍부한 유제품을, 점심에는 고기나 생선을, 저녁에는 콩이나 두부를 먹는 식입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직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가 근육 합성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20g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 3번 섭취의 중요성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3끼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면 전 단백질 섭취입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야간 근육 합성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을 만들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면 야간에 아미노산 공급이 부족해져서 근육 분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20g 정도의 천천히 흡수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야간 근육 합성률이 22%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적인 취침 전 단백질은 카제인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리스 요구르트 한 컵이나 코티지 치즈 반 컵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유의 카제인은 위에서 젤 형태로 응고되어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타면 소량의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아미노산의 근육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의사와 상담 없이 단백질 섭취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도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백질만 섭취한다고 근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육 합성에는 적절한 운동 자극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운동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저항 운동 없이 단백질만 늘린 그룹은 근육량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적절한 근력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분할 섭취한 그룹은 12주 만에 평균 3.8kg의 근육이 증가했습니다. 운동의 종류와 강도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각 근육군을 자극하는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번 운동할 때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중량으로 3세트에서 4세트씩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가벼우면 근육 자극이 부족하고 너무 무거우면 부상 위험이 있으니 자신의 수준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탄수화물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영양학과의 연구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아미노산의 근육 흡수가 향상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각 끼니에 단백질과 함께 현미밥 반 공기나 고구마 1개 정도의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다만 과도한 탄수화물은 체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단백 식단을 하는 경우 하루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근육세포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여 단백질 합성을 원활하게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한국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들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량 증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 그룹은 근육량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근육 수축과 이완,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등에 풍부하니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굴, 쇠고기, 호박씨 같은 식품으로 보충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적응 기간입니다. 평소 식습관에서 단백질을 3끼에 나눠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계란 요리나 그리스 요구르트, 점심에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 두부나 콩 요리를 포함시킵니다. 각 끼니에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넷째 날부터 엿새째 날까지는 최적화 기간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운동하는 날은 운동 직후 단백질 쉐이크나 삶은 계란을 먹고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정식 식사를 합니다. 취침 전에도 그리스 요구르트나 코티지 치즈를 챙겨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일주일째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근육통이 심하거나 소화불량이 있다면 양을 조금 줄입니다. 반대로 별 문제가 없고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진 느낌이 든다면 이 패턴을 유지합니다. 체중과 체성분을 측정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감소하는지 확인합니다. 적어도 4주에서 8주는 꾸준히 유지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차츰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러워지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체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고 오시면 힘들어하셨는데 이제는 훨씬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계단도 숨차지 않게 오르시고 손자들과 놀아주실 때도 예전보다 활기차십니다. 최근 병원에서 체성분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2.8kg 증가했고 악력도 23% 향상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빠른 개선은 드물다며 무엇을 했는지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단백질 섭취 방법을 바꾼 것뿐이라고 하셨지만 그 단순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먹고 있는 단백질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만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1개를 더 먹고 점심에 고기 반찬을 조금 늘리고 저녁에 두부 요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력을 지키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과 활기찬 노년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3번 고르게 나눠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합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